자, 골드만삭스에서 통일 한국 2050년 내 일본 독일 추월한다. 이게 2007년 기준으로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경제 성장률을 남북한이 7%로 성장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계산한 게 30년 이내 일본과 독일을 추월한다. 일본 독일 추월하면 G3 아닙니까?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또 분열이 된다면 모르는 일이죠. G2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역대 경제 성장률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14.8%였어요. 우리나라는 돈도 부족했고 노하우도 없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만 했는데 14.8%까지 성장했는데 북한의 경제를 개방을 시키고 경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본력만으로도 북한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 북한에는 워낙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엄청나게 달겨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문제가 없어요. 북한을 개발시킨 데 있어서 그냥 빵빵합니다. 넘쳐날 거예요. 북한을 개발하는 자금은.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성장, 이게 노하우라는 게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온 최고 나라예요. 북한을 경제 개발을 시키자 이러면 우리나라의 기업체들, 정부 모두 경제 개발을 주도해왔던 노하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경제 개발을 시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했던 최고 경제 성장률 14.8%를 북한은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 매년 15% 이상 성장이 가능합니다. 15%에서 20% 성장을 할 거예요. 북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한국 또한 7% 이상 성장이 가능합니다. 매년.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 내 일본 독일 추월이 아니라 거의 15년 안에 세계 G3가 될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또 한 가지. 전쟁 위험이 해소가 되죠. 우리나라가 왜 기축통화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나라의 원이. 일본보다 그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 무디스, S&P 여기 3대 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일본보다 우리를 2단계 위로 신용도를 평가했어요. 국가 신용도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준기축통화가 못 됐느냐?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도 준기축통화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이제 역전이 될 거예요, 내년에는. 그리고 스위스 조그만 나라예요. 스위스 조그만 나라지만 준기축통화예요. 우리가 준기축통화가 못 되는 이유는 단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열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라는 핵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준기축통화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단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용도도 더 올라가고 준기축통화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 리스크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로운 민주적인 중립국가가 됩니다. 스위스처럼. 우리는 어디 편도 안 들 거거든요. 그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외채에 대해서 이자율이 낮아져요.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자를 적게 내고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나라 취업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뭐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가 날게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큰 나라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그냥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일이 많죠. 수십 개의 경제공단이 생길 것이고 또 뭔가 사회간접자본, SOC, 인프라, 요 건설, 요거에 공단 세우고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가 진출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취업 이런 거는 이제 신경도 안 쓰게 돼요. 한 방에 이제 우리나라 취업률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이 대졸 이상 취업률인데요. 좀 심각한 수준이죠. 대학교 나와서 제대로 취업을 못해요. 이 인문계열은 57% 정도입니다. 이 공대 쪽이나 자연계열 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7%, 70%가 안 되는 취업률인데 이 취업률이 낮은 게 이명박 잘못도 아니고 박근혜 잘못도 아니에요. 문재인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봐야 돼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나라가 취업률이 이렇게 안 좋은 게 대졸 취업률이 안 좋은 게 우리나라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들의 부성애, 모성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졸 취업률이 낮은 거예요. 보통 상식적인 나라라면은 아버지가 트럭 운전하면은 그냥 너도 트럭 운전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사 짓는 분도 너도 내 대를 이어서 농사를 해. 무슨 기술직 하시는 분도 너도 요거나 좀 해보지 그래? 이렇게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농사를 져도 트럭 운전을 하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아들, 내 자식만큼은 죽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펜떼 굴리게 할 거야.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 교육시켜서 대학 교육을 시켰죠. 그렇게 했으니 대학교 진학률이 피클 때는 83.8%까지 갔어요.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였어요. 무조건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공부를 못해도 일단은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펜대를 굴리게 하려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강한 모성애, 부성애가 우리나라의 취업률을 낮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어떤 나라건 사무직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펜대 굴리는 사무직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부도 있어야 되고, 농부도 있어야 되고, 택배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공장에서 생산직도 필요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식 고생 안 시키겠다고 너무나 다 대학교를 보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취업률이 낮았던 겁니다. 지금 지방에 공업 단지나 아니면 농촌 가보세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일들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권의 탓도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학 진학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기술 자격증 따고 이렇게 일하시고 또 임금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직업 가지고 무시 못하고 또 기술자 인정하는 이런 사회 풍토를 맡고 나가면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취업률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출산율.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출산율이죠. 우리나라.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많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1.94명, 우리는 1.33명. 북한이나 한국이나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인구와 한국 인구를 합치면은 7,60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진 거는 뭐 북한도 마찬가지긴 한데 북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진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힘든 거긴 하지만 사회 환경도 거기에 더해서 안 좋았던 거죠. 집값이 너무 올라. 그래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내. 그리고 취업률이 안 좋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경제가 엄청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미친 듯이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일자리는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 해외에서 한국말을 배워서 취업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출산율이라는 게 지금 둘 다 낮은 상태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 발전하던 시기, 그러니까 1950년부터 85년 사이, 딱 35년 사이에 인구가 2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또 그 사이에 경제 개발이 엄청나게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죠. 북한도, 한국도 이제 다시 제2의 출산 붐, 베이비 붐 시대가 열릴 겁니다. 북한은 이제 이런 개성공단 같은 게 수십 개 생기고 계속 수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한국도 취업률이 높아지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또 결혼도 많이 하고 남성 여성들이 또 교류를 하면서 북한 여성들이 한국의 지방에서 농사짓는 노총각분들한테도 또 시집을 오시고, 이러면서 계속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과거 우리가 보여줬던 이 베이비붐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벌이가 괜찮고 이러면은 북한은 계속 출산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처럼 많이 출산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차도 이제 사고, 우리나라 1970년대 포니가 시작된 것처럼, 마이카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북한도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그런 마이카 시대가 시작되고 차도 사고 경제가 더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출산율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북한 주민들인데, 이 북한 주민들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뭐 교육 수준이 높겠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북한의 의무교육이요 12년 의무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이에요.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무상교육의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다 고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학 진학자는 많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나 동남아의 주전 생활을 해보셨다든지 공장을 경영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중국 동남아에서 일하는 공원들, 노동자들의 학력 수준 굉장히 낮아요. 무학도 있고요. 거의 그 글자를 못 읽는 노동자들도 있고 초졸, 중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고졸의 이 또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아온 자라온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이 공산품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심을 걸고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셨던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보다 불량률이 낮대요. 불량률이 많이 안 나오고 굉장히 자존심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금 수준은 또 엄청나게 낮아요. 여기 동남아시아의 최저임금이고요.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많이 올랐어요. 중국은 이제 200불에서 350불 사이 정도고, 이 개성공단이 처음에 업무를 시작했을 때 50불에 시작했어요. 한 달 월급이 $50, 한 6만원 되나요? 근데 지금 이후에 많이 올라서 $200까지 올랐는데 올라봤자 20몇만 원 수준이에요. 한 달 월급이 북한에. 이 동남아시아, 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수준의 월급을 주고 정말 언어적인 문제도 없고 불량률은 낮고 정말 철저하게 물건을 생산하는 북한에서 이런 공단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을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달 수 있죠. 북한에서 만든 상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는 예전에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저머니 요 수준에 근접할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북한에서 이 만든 상품들이 월 $200 수준의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달고 불량률도 낮은 이런 상품이 북한 공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꿀 떨어지는 공장을, 이 제조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런 매력이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 중국도 지금 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요. 지금 중국에서 많이 동남아 쪽으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한국 기업 하시는 분들. 근데 중국보다 낮은 월급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달 수 있어. 불량률도 낮아. 그러면 중국 기업들도 그냥 바글바글 북한의 공단에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난리를 쳐서 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또 만들면은 낮은 인건비에다가 품질 좋은 데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표를 달고 중국 대륙으로 육로를 통해서 철도나 그 컨테이너 트럭을 통해서 바로 직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국 대륙으로. 그러니까 이런 운송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가 언어 문제도 없고 교육 수준도 높고 불량률, 품질도 굉장히 높고, 게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또 중국은 독재 아닙니까? 시진핑 독재고 계속 그러한 정권이 계속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뭐 유럽계 기업들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북한의 공단에 다 들어올 거란 얘기죠.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다 육로로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큰 메리트인데요.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지금 현재도 개발구는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엄청나게 더 개발을 할 거란 얘기죠. 이거 우리나라 무슨 공단 하나 개발하는 거, 신도시 개발하는 거 그냥 뚝딱 합니다. 우리나라. 저 외국에 있다가 한번 들어가면 뭐 하나 그냥 아파트 신도시가 생기고 그래요. 뚝딱. 우리나라의 그 개발 스피드는 엄청납니다.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 개발은 해외 무슨 기관들이 예측해 놓는 거를 말도 안 되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경제를 개발을 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올려놓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다가 북한이 고구려의 후손 아닙니까? 고구려의 후예예요. 이 고구려 사람들, 이 북한 사람들이 전투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중국 대륙이랑 싸워도 크게 안 밀렸어요. 더 많이 이겼어요. 역대 전쟁
경쟁 결과를 보면 이 고구려의 DNA를 가지고 있는 북한 출신, 이북 출신 기업인들도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맨 땅에 헤딩해서 이 남한에서 이 대기업들, 큰 기업들을 이뤄냈죠. 현대 정주영 회장님도,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오뚜기, 오리온, 샘표식품, 메일유업, 남양유업, 풀무원, 또 SPC라고 요 밑에 있죠. 허창성 전 회장. 또 SPC가 삼립식품이었어요, 예전에. 아들 하나가 굉장히 잘 경영을 해가지고 파리바게뜨도 만들고, 그리고 던킨도너츠도 만들고, 그것도 그냥 독점 수익권을 가져와서 팔고 있고, 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그 체인점도 이 SPC에서 가지고 있죠. 삼립식품이, 삼립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전투예요. 그 기업의 사장은 장수입니다. 왜냐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게 이 기업 경영이거든요. 이 고구려의 DNA를 가진 이 북한 이북 출신의 기업가들, 엄청 이 또 기업가 정신도 강하고 이 전투력이 센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과 또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북한이 DNA가 그렇게 뭐 무식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랑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같이 또 단합해 가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먼저 꺼낸 게 저쪽 핑크 계열 인간들인데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통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는 철도, 인프라 이런 거 개발하는데 151조를 투자를 해야 돼요. 연구한 기관마다 이 수치는 다르긴 한데 151조를 투자하는데 왜 필요하냐면은 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북한이 그냥 다 새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게 아니라 평양 이외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은 새로 다 깐다, 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가 97%예요. 북한이. 포장 도로가 3%. 그래서 이거 도로 이게 까는 거에 또 돈 들고, 또 철도도 개판이에요. 북한이 철도가 또 개판입니다. 단선선로가 97%. 그러니까 철도랑 도로는 그냥 다 그냥 없애고 새로 깐다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한국 기업체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정부에서. 근데 요걸 하는데 151조 정도가 처음에는 든다는 얘기예요.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요런 뭐 우리는 세금 뭐 엄청 우리가 다 퍼부어야 된다,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요런 얘기를 또 보수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 언론의 또 기사예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통일 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로 크다. 조선일보에서 낸 거예요. 정부 민간 합친 통일 비용, 통일 후 20년간 3,600조 원, 혜택은 6,800조 원에 육박.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여기에 돈을 그냥 쏟아붓고 그냥 없어진 돈이 아니라 그냥 투자입니다. 투자한 거에 몇 배를 또 벌어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통일 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더 크다고 또 조선일보에서 말씀해 주셨죠. 또 이런 멋진 말을 또 조선일보에서, 통일이 미래다. 통일 비용은 순간이지만 통일 이익은 영원하다. 명언이죠, 명언. 통일 비용은 그냥 처음에 투자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는 돈을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 벌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투자 대상이 있는데, 그 돈 들어서 안 할래, 이런 거예요. 그쵸?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통일의 이익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반론을 제기하시겠어요? 통일을 왜 반대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또 조선일보에서 해주셨어요. 남북 통일 비용 중 국민 세금은 28% 정도밖에 안 된다. 또 민간 투자도 있고 해외 투자 금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은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통일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통일이 미래다, 이런 걸로 조선일보에서 완전 특집으로 시리즈로 했었어요. 그렇게 신났었죠. 통일을 아주 찬성하고 난리를 쳤었죠. 통일한국 20년간 경제 혜택 6,300조, 경제적 혜택만 6,300조예요. 세금이 들든 처음에 투자해야 될 초기 돈이 많이 들건 나중에 몇십 배로 다 뽑아 먹는다는 얘기죠. 이 조선일보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통일은 대박인 거죠.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통일은 대박이란 거죠.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 또 조선일보. 한반도의 르네상스, 남북 격차도 감소한다. 북한 연 10%대 고속성장, 35년 뒤엔 1인당 GDP 110배로 증가. 분단 시 남북 격차 31배인데 통합하면 8배로 줄어.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소득이 35년 후에 또 110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얘기한 게 맞는 거네요. 역시나 대박입니다. 통일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통일 비용이 너무 엄청나다,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 조선일보 기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사도 또 조선일보가 통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민족 정론지였군요. 통일이 미래다.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연 40조 번다. 대박이죠. 돈 넣고 돈 먹기네. 북한 관광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너무 환경이 좋은, 경치가 좋은 곳이 많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 육로 여행을 좀 멋있는데 가보고 싶은데, 북한은 너무 거지 같고 몽골도 좀 초원밖에 없고, 러시아는 너무 춥고, 이 육로로 한번 중국 자동차 생산량이 전 세계 1위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 차 가진 사람들이 한번 여행 좀 육로로 멋있게 가보고 싶다 하는데 주변에 좀 가볼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 동북지방만 좀 지나가면은 별천지가 있네. 북한의 좋은 절경을 보고 또 차로 또 남한 가서 또 세련된 거 보고 쇼핑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통일하게 되면 일본, 한국보다 이 북한을 통한 육로 관광도 엄청나게 올 겁니다.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냥 육로로 그냥 차 기름값만 내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광산업도 대박이다. 하여튼 다 대박이래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 하도 대박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또 북한의 광물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광물 자원을 얘기를 안 했죠. 그냥 가지각색 다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여러분 히토류라는 게 레어 메탈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 1위예요. 8,900만 톤. 북한이 4,800만 톤으로 세계 2위입니다. 이 히토류라는 거는 이 IT 산업이나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뭐 전자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히토류가 없으면 전자산업을 뭐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센카쿠, 랴오이랴오, 조어도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하겠다니까 바로 깨갱하고 일본 정부가 억류시켜 놨던 중국 선장 풀어주고 미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또 종속을 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굴욕적인 외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고 게다가 이건 어떤 분이 SNS에서 써놓은 건데요. 권오라는 분께서 북한 히토류 매장량 4,800만 톤 세계 2위죠. 중국에 이어서. 근데 이 4,800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히토류가 4개 광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광산. 효율적으로 4개의 광산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돈 생산성에 맞게 아주 싸게 채굴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톤당 히토류 함유량도 중국산은 6g인데 북한산은 이 히토류 함유량이 23g으로 4배 가까이 많아요. 퀄리티도 엄청 좋은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류 퀄리티. 요게 또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또 살리는 거죠. 하여튼 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무슨 광산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종전선언을 하고 시작만 해도 이런 자원 같은 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많기 때문에요. 요게 연구기관마다 다 발표치가 다르긴 하지만 뭐 5천조 원에서 7천조 원 이상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원까지 있어요. 우리는 인적 자본, 저렴한 인건비로 양질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성장할 수 있는데 자원까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걸 노리고 있는 뭐 중국, 일본, 뭐 미국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써먹어야죠. 철도가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부산에서 시작이 돼요. 철도가 동해 북부선이라고 하는데 이 동해 북부선이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울산, 포항, 요쪽 강원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갑니다. 러시아까지. 거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지나서 또 유럽까지 그냥 쫙 갈 수 있는 거죠. 유럽까지 가면은 뭐 좋아 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섬보다도 못한 허리 잘린 반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그리고 내 차를 가지고 야 나 한번 대륙횡단 한번 할래. 젊은 애들 중고차 한 500만원짜리 사서 엔진오일, 물, 식료품 넣고 한번 갔다 올래. 요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할 사람들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한 좀 관광도 하고 러시아, 중국, 몽골, 이 실크로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동착역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이네요. 근데 유럽은 또 다 철도가 세세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아무 나라나 가도 다 또 유럽은 다 또 철도로 둘러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경제적인 부분, 통일을 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요. 이 통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대륙에서 놀던 민족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단지 요 간도 땅 요거뿐만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이 너무나 커요. 스케일이 큽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큰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개발 처음 시작할 때 박정희 정권 때부터도 중공업을 시작을 하죠. 조선업, 철강, 제철, 자동차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판매 1위가 그랜저예요. 이게 2019년 국산차 판매 순인데요. 1위가 그랜저, 4위 산타페, 5위 카니발, 8위 K7, 9위 소렌토, 10위 팰리세이드. 스케일이 너무 커요. 통이 커요. 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3000cc급의 중형차급이 10위 안에 6개가 들어가요. 그랜저, 산타페, 카니발, K7, 소렌토, 팰리세이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통이 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의심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그랜저 같은 차가 도요타 크라운인데요. 도요타 크라운 별로 안 팔려요. 못 사요. 통이 작아요. 일본이 길이 좁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본에서 일반 도로에 큰 트럭도 지나다니고 그럽니다. 길 자체가 좁아서 작은 차를 탄다는 거는 아니에요. 수입도 좀 적고 일본이 개인적으로 수입이 적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스케일이 작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뭘 해도 작아요.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 순인데요. 이 혼다의 N박스라고 있어요. 요게 경차가 1위예요. 2등 다이하츠 탄토가 2등, 스즈키 스페시아라는 경차가 3등, 닛산 데이즈라는 경차가 4등, 다이하츠 무브라는 경차가 5등. 1등부터 5등까지 다 경차예요.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3.5배 크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대국입니다. 일본이 상당히 큰 나라인데 이렇게 스케일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6, 7, 8, 9, 10위도 다 소형차예요. 1500cc급 정도의 소형차입니다. 경차 소형차가 1등부터 10등이에요. 이렇게 큰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트코 이런 데 가보면요. 너무나 스케일이 커요. 너무나 커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압도적으로 1등인 데가 양재동 코스트코예요. 그래서 코스트코 회장이 양재동 코스트코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큰 차를 타고 이렇게 장을 크게 보고 냉장고도 큰 냉장고를 뭐 2대에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있고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신기하죠. 물건도 큽니다. 샴푸통이든 뭐 세제통이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커요. 일본에서 조그매요. 다 용기 자체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한민족이 놀던 데가
요 간도 땅은 물론이고 거의 중국 대륙에서 놀았던 민족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통이 컸던 민족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DNA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크게 쓰고 모든 것도 개발을 크게 하고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과 1등 2등 다툴 정도로 대량 생산을 잘하고 이렇게 70년 가깝게 허리가 잘려서 대륙에 진출을 못했던 이 한민족이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위에 막혔던 천장이 뚫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게 천장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막혀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민족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더 계속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국민성이 점점 작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섬나라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또 성격이 바뀌고 이러거든요. 일본 사람들 성격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스케일이 큽니다. 돈도 정말 잘 쓰고 일본 사람들 쫀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보다 3.5배 큰 나라에서 사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이 되면 엄청난 거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성으로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세계 경영을 이제 또 얘기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오는 거죠. 그쵸? 혈이 뚫린, 맞습니다, 조아님. 막힌 혈이 뚫리는 것과 같은 효과죠.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막혀있고 육지를 통해서 갈 수가 없는 정말 섬보다도 못한 이 거지 같은 허리 잘린 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야지 어떻게든 해외에 나갈 수 있었는데 위가 뚫려버리니까 전 세계와 소통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한민족의 대단한 기상, 기계가 다시금 폭발하고 살아난다는 얘기죠. 요 대륙 횡단철도 북한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를 다 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 타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인도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 큽니다. 우리 한민족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또 중국에 있던 시설까지 다 옮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육로를 운송해서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육로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거랑 배로 운송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달라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컨테이너에다가 또 실죠. 통일이 되면 그냥 실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이에요. 목적지까지 그대로 출발. 그대로 중국 북경, 몽골, 울란바토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공장에서 목적지로. 근데 우리는 선보다 못한 허리 잘린 반도라서 요거를 싣고 항구로 가죠. 항구에 가서 또 통관검사 뭐 세관검사 이런 걸 하고 또 선적 작업을 합니다. 선적 작업. 배에다가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선적이 바로 되나? 대기를 해야 돼요. 스케줄을 잡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트럭들, 트레일러 트럭들 다 항구까지만 가는 거예요. 요 또 이 컨테이너에다가 다 실어놓고 선적 작업을 기다려야 돼요. 또 선적하느라고 또 한참 걸려. 또 선적을 한 다음에 또 배를 타고 또 태풍이 올지 무슨 해적들이 나타날지 뭐가 있을지 몰라요. 하염없이 가는 겁니다. 유럽, 미국까지 하염없이 도착해서 하역 작업을 또 해야 돼요. 또 하역 작업을 하고 또 통관, 세관 요 작업을 거쳐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는 일본이 무슨 해저 터널을 놓자 이런 개소리 하면은 개무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이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몽골 요쪽에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 부산항 쪽으로 다 오게끔 해서 돈 벌어야죠. 일본한테. 우리는 바로 철도에다가 실든지 트럭에다 실든지 해서 대륙으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이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너무나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의 역사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에요. 뭐가 있었을지 우리가 통일이 돼서 북한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발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북한의 학문, 역사 이런 분야도 발전이 되겠죠. 발전이 되게 되면은 고구려 유적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또 같이 북한과 함께 연구를 하고 유적 파내서 대단한 또 문화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동북 공종을 역사적 사실로서 견제를 하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나가야 되는 중요한 또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과제가. 일본인들한테 동조했던 강단 사학자들, 우리의 역사를 너무나 이 반도에 있는 조그만 민족으로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우리가 빼앗겼던 이 간도 땅에 대한 역사, 고구려의 역사 이런 거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계속 증명해 나가면서 중국의 동북공종도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잃었던 땅을 또 찾아 나가고 그러면서 또 몽골 쪽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몽골과 함께 또 살짝 연결이 된 데가 카자흐스탄이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이쪽을 다 연결시키는.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유럽 쪽 모스크바 중심으로 한 유럽 쪽만 개발을 했지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 동시베리아 쪽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키 이쪽은 개발을 못했는데 요 사할린을 포함해서 또 러시아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쪽 사할린 같이 개발하자, 동시베리아 개발하자, 가스관 놓자. 너무너무나 돈 벌 게 많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빠요 우리나라. 이제 그 모든 시작이 종전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종전선언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에게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매년 경제 성장률은 최저 15%에서 20%까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15년 안에 G3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경제 강대국 3위에 15년 정도면은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취업률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일손이 딸려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일손이 딸리면 월급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월급이 올라가요. 임금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취업이 되고 돈은 막 나라 전체에서 돌고 경기가 좋고 장사도 잘 되고 북한 개발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북한 사람하고도 교류가 이어지고 같이 결혼도 하고 북한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면 20년 안에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취업률, 출산율은 자동 해결. 그러면 남북 공동 시너지 효과가 있죠. 북한에 수십 개 경제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진출합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달고 중국, 러시아, 몽골까지 다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육로로. 20몇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200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최고의 학력 수준과 최저의 불량률. 그런 데다가 또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북한이 뭐 12년 무상 의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 인프라를 확충을 처음에 하는데 좀 돈이 들긴 하지만 자동차나 철도가 계속 자유롭게 왕래하고 계속 동맥이 핏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확충을 하면은 처음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돈을 더 벌고 더 경제 성장은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도로 인프라 확충하는데 돈이 처음엔 들지만 돈 넣고 돈 먹기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경제 성장률로 보답받을 수 있다. 또 관광 산업도 발달하게 됐죠. 우리나라 국내 관광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더 많이 팔리고 북한 사람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소형차를 사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계속 그 선순환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또 수출을 육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로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대륙 쪽, 중국 대륙, 러시아 동부, 뭐 몽골 요쪽은 우리가 육로로 다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도 해외 유학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자녀분들, 젊은 사람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보내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통일되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져요. 우리나라 북한 개발하는데도 지금 너무나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영어를 굳이 배우려고 해외 유학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야 뭐 중국이랑 거래하기 위해서 중국어 정도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 유학도 이제 거의 안 보내게 될 거예요.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를 많이 했었던 거죠. 아니, 많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뭐 대학원 갔다 와서 학위를 따고 전문 지식도 많이 배우고 국제적인 글로벌 감각도 많이 키우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쓸데없이 비용이 나간 게 많았어요. 그런 비효율적인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고, 영어에 너무 이렇게 목매려고 하는 분위기도 사그러들 것이고요. 오히려 한국어를 배워서 통일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또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살면서 만족하고 이 나라가 살기 좋네, 경기가 좋네 이러면서 정착을 하고 이러면서 또 통일 한국의 인구가 또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김정은은 통일을 하고 싶다고 뉘앙스를 비췄잖아요.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크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지금 김정은이. 김정은을 무식한 독재자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스위스 유학을 한 상식적이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혼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무슨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처럼 자기 사치하고 이렇게 살려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경제 개발 안 해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도.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공산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주민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애민 정신이 있는 거죠. 국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충분히 경제 발전이고 개방이고 이런 거 필요 없죠. 자기 씨만의 제국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경제를 개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조금은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리고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보단 자본주의를 선택해서 좀 잘 사는 나라, 상식적인 나라, 이런 국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또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도 참여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도 미국을 욕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남한에 대한 또 애정 표시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흔쾌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되면 또 하나 좋은 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더 이상 주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물론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군수산업을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통일이 되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미국, 러시아만큼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이 성장할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일반 병력들, 징병제가 이제 없어지고 하사관, 이 직업군인 시스템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군인 병력 수는 줄어들고 군인들의 월급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문 하사관, 장교 체제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전투기라든지 전차, 이지스함, 이런 미사일, 이런 거 개발을 더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국방비는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병사들, 징병제 병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 돈으로 국방산업, 방위산업을 더 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또 중국, 일본의 위협, 미래의 위협에 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방산업, 방위산업이 미국, 러시아에 못지않게 크게 발전할 것이다. 원래부터 한민족이 무기 개발은 잘해요. 튼튼하고 성능 좋게 잘 만듭니다. 우리의 적성에 맞는 게 솔직히 중공업이고 군수산업입니다. 대량 생산하는 거 잘하고, 이런 거대한 거, 대형 유조선, LNG선, 또 대형 건축물, 이런 거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야 아닙니까? 군수산업이 또 효율 같은 거를 되게 중시해야 되고, 또 IT 같은 것도 잘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 군수산업에 굉장히 강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예, 거북선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군수산업도 크게 발전할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 뭐 중국, 미국이라는 어디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파벌이. 이념에 의해서도 공산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렇게 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게 러시아, 중국, 미국제 무기들인데, 우리나라 거 무기 공산권에 팔아도, 뭐 민주권에 팔아도, 뭐 중립국가에 팔아도 아무런 이념적인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평화로운 중립국가라는 이미지를 아직 지금 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요. 또 독일제는 기술은 최고입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이 코스트 퍼포먼스,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비쌉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보다는 덜 섬세하죠, 이 군수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독일제 전차가 막 승차감이 막 죽이고 엔진 소리가 작아, 이런 건 또 군수산업 이 전쟁할 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승차감이 떨어지고 그렇더라도 가성비, 이
성능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싸게. 군수 산업은 우리가 잘할 거예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또 봅니다. 종전선을 하면 또 군수 산업 쪽에도 주식도 크게 발전할 거다.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도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개방을 해가지고 서양을 미친 듯이 베끼고 카피하고 따라해서 그래서 운 좋게 약 150여 년간 호강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죠. 일본이란 국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고 이렇게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적이 없던 일본이 단 한 번 운이 좋아서 운때가 잘 맞아서 호강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는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잘 나갈 때 개고생했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뜯기기만 하고 피해만 보고 고생만 했던 기억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을 우리 힘으로 꼭 이뤄내고 일본이 누렸던 영광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자리 우리가 찾아와야죠.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란 애들도 했는데 왜 못해요? 때문에 종전선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이 경제 개방만 하고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 15년 정도에 인구가 1억이 넘고 독일,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역사, 간도 땅 이런 것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이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찾아나가고 정말 강대국의 면모를 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일본은 더욱 폭망이 가속될 겁니다. 이제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겠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고 경제 개발을 시작하고 15년, 20년이 지나면 일본은 아마 인도네시아한테 역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전선언만 하자고 하면 돼요. 통일하자는 말을 하면 무슨 급진적인 좌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전선언만 하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종전선언하면 평화협정이야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죠. 평화협정 딱 선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 재개되고 또 철도 놓고 길 놓고 이러면서 경제협력은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휴전선에 있는 군사시설들, 병력들 다 후방으로 빼고 DMZ의 도로나 뭐 이런 거 좀 정비를 하면서 제2의 개성공단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경제 개발이 시작만 되면 되는 거예요.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 월급을 받고 우리나라한테 적은 금액이겠지만 북한한테 큰 금액이죠. 신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이렇게 막 재봉을 해서 뭐 5,000개 이상을 하면은 월급을 더 준대. 잔업을 하면 월급을 더 준대. 요런 자본주의의 맛을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받고 뭔가 계속 자본주의의 맛을 느끼다 보면은 이념 같은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돈 버는 게 즐거운 거예요. 벌어서 온 돈으로 남한 옷도 사보고 화장품도 사보고 이러면 너무 또 즐겁잖아요. 재밌네. 멋있네. 남한 옷이 이쁘네. 그래서 또 돈 더 벌고 싶어지고. 그래서 돈 저축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 할부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또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나만의 할부 시스템을 또 이용해서 내 월급으로 살 수 있어. 차를. 그러면서 조그만 경차 뭐 모닝이나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또 북한 사람들이. 마이카 시대 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포니 사고 뭐 이런 시절에 즐거웠어요. 집에 차가 생기고 집에 세탁기가 생기고 전자레인지가 들어오고 텔레비전 큰 게 들어오고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시절이 경제 개발이 엄청나게 되는 시기죠.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또 올라가죠. 근데 일본은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거.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